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이제 이중 트라이앵글, 저는 격자 구조, 뭐 KBS가 만든 말인데, 그게 KBS가 뭐 격자 구조의 그런 그 동맹 정책을 쓴다. 무슨 격자는 무슨 격자에 다 연결돼 있구만. 차라리 그리드라 그런 말이 돼요. 파워 그리드. 이쪽에서 쓰는 게 고장이 나면 힘이 딸리면 저쪽에서 전력이 송전되는, 그게 파워 그리드죠. 그리드 구조라 그런 말이 되는데, 그리드 구조라 그래도 좀 애매한 점이 있는 게 꼭지점, 창날, 그 개념이 없어요. 그리드에는. 트라이앵글은 꼭지점이 있잖아. 꼭지점이 왜 중요하냐? 토박이니까. 거기서 뿌리박고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를 겪고 있으니까. 북부 트라이앵글에서 꼭지점은 한국이고요. 남부 트라이앵글의 꼭지점은 필리핀입니다. 그리고 대만은 여러 가지 그런 형태가, 이게 꼭지점인 게 아니라 북부 트라이앵글과 남부 트라이앵글에 의해서 뒷받침을 딱 받고 있는 굉장히 정적인 고슴도치 조인트 관절이에요. 주춧돌이고. 네. 그래서 우리 북부 트라이앵글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굉장히 유용한 유엔사 후방기지입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에 있는 주1 미군기지 풀가동돼야 되고요. 일본에 있는 주1 미군기지 중에 상당수가 유엔사 후방기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미 엄청난 물자도 비축돼 있고, 거길 통해서 외국으로부터의 파병이나 병력이나 물자가 계속 들어와야죠. 일본이 그걸 협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쥐잡듯이 잡아먹자고 죽창 들고 설치는 우리 조국 당선자님 같은 분이 있어서 심히 걱정됩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힘 못 쓰고 중국한테 먹히는 것이 인생 로망이 아닌 다음에야 일본에게 저렇게 굴욕감을 줘서 죽창으로 배지를 쑤셔야겠다, 이런 소리, 이거 차마 그거 못할 소리죠. 예. 그 배우신 분이 왜 그러시나. 얼굴도 아주 미끈하게 잘생겼구만. 나는 아랑드롱 환생인 줄 알았는데. 근데 왜 심보가 그래? 남부 트라이앵글은 이 후방기지 역할이 아니라 이건 아주 핵심적인 플레이어예요. 남부 트라이앵글은. 이거는 필리핀의 약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은 남부 트라이앵글에서는 진심 기여를 해야 되고요. 아까 기시의 미의회 합동 연설에서 보면 북부 트라이앵글에서 일본이 결정적으로 한반도 유사시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없어. 그건 한국이 잘 하고 있어. 꼭지점이. 뒷심만 받치면 돼, 일본으로선. 괜히 뭐 유엔사 후방기지에 드나드는 배, 비행기 이거 괜히 브레이크 걸라고 설치지만 않으면 돼요. 남부 트라이앵글은 적극적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기시의 미의회 합동 연설에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동남아, 사우스이스트 에이시아라는 게 정확히 거론이 되고, 필리핀이 정확히 거론이 되고, 이런 나라들이 어쩔 수 없이 몰려서 중국을 택하는 그런 상황을 막는 데에 일본이 미국과 함께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일본이 그러면 언제야? 이제 1945년 이후에 이제 77년 만에 이제 늦깎이로 이제 허겁지겁 정신 차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살펴본 프랑스 서방 열강 중에 지금 계속해서 다극 체제, 그러니까 공산권 혹은 러시아 혹은 중국 이런 데가 좀 숨을 쉬고 발언을 하는 그런 상태를 선호한 나라들의 특징이 있어요. 프랑스, 독일, 일본에. 제2차 세계대전의 사고뭉치들이에요. 프랑스는 부역국가입니다. 지금 여기서 맨 왼쪽에 있는 깃발이 프랑스의 남쪽 절반을 다스렸던 나치의 괴뢰 정부 비시 정부가 썼던 프랑스 국기입니다. 그걸 비시 프랑스 국기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나치 깃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깃발이 있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부역국가, 그러니까 프랑스는 부역국가고 전범국가, 엑시스, 추축국가는 독일, 일본이죠. 여기서 잠시 이제 깃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본. 우길승천기는 일제가 만든 깃발은 아니에요.
근데 이 깃발의 뜻은 군대가 사용하는 전쟁 깃발입니다. 우길승천기는. 그래서 뭐 어떤 여자분이 뭐 이렇게 우길승천기 들렸다가 인생 절대 안 났지, 경력. 그 아마 본인 나름대로 뭐 위안부 뭐 그걸 흉내낸 것 같은데, 일단 그 보기도 싫어하니까. 이게 전쟁 깃발이에요. 우길승천기는 군대 깃발이고. 일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장기, 히노마루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태양 구슬이란 뜻입니다. 히노마루. 저 특징이 뭐냐면 일본 법률에 히노마루를 국기로 한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이게 없어진 게 뭐 메가더 사령부 때 없어진 게 아니에요. 1885년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870년에 이제 일본이 이제 외국과 접촉을 활발히 하면서 뭐 하나 깃발이 있어야겠어. 그래서 히노마루를 썼어. 그 칙령회에서 썼어요. 근데 1885년에 개혁이 일어나면서 관보에 실리지 않은 칙령 이런 것들의 법률적 효력은 없다라고 해버렸어요. 무더기로 그냥 효력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국기는 히노마루로 한다라는 법률을 정한 적이 없어요. 1885년 이후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국기가 없는 나라예요. 일본이. 초법적 국기야. 법률에서 정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저걸 법률에서 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자, 아무튼 간에 이 사고뭉치들, 이 서방 열강 중에 다극체제 좋아하고 소련과 거래하는 거 좋아하고 중공과 거래하는 거 좋아하고 월맨과 거래하는 거 좋아하고 뭐 그 다음에 미국한테 어깃장 놓고 좀 독자적으로 따로 놀겠다. 새끼 헤게몬 게임 하기는 거 좋아하고 신식민주의 좋아하고 이 사고뭉치들의 특징이 뭐냐? 2차 세계대전 때의 사고뭉치들이에요. 프랑스는 부역국가였고 일본과 독일은 전범국가, 추축국이었단 말이죠. 자, 이게 이제 다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참 대단한 거죠. 예. 이 캠프 데이비드와 이제 지금 일본의 이런 태세전환, 허겁지겁 태세전환을 촉진시킨 보이지 않는 손은 어디냐? 베이징과 평양입니다. 예. 이 캠프 데이비드는 한미일 3국 안보 체제죠. 이거는 한국이 촉발시켰죠. 한국이 리드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북한 자유화 비전이 발표됐단 말이에요. 한미일 정상이 모여서 평화롭고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라는 게 워딩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까지 된 촉발자가 어디냐? 베이징과 평양이지. 또 일본이 이렇게 허겁지겁 하는데 저는 일본이 허겁지겁을 한 4포인트 정도 꼽아보라 그러면 일본이 12식 미사일 타입 12 중거리 원래 한 300~400km 간다고 엊그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1000km 간다 그러더니 그걸 그 오키나와 열도에 깔았어요. 일본의 국산 미사일을. 또 미국에서 대량으로 중거리 미사일 수입하죠. 토마호크하고 제즈미알. 제즈미알은 이제 공대지고 토마호크는 잠수함 발사, 그 다음에 함상 발사, 지상 발사가 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뭐 이거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미군의 중거리 타격 능력, 최장 한 2400km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 육군의 중거리 타격 능력, 타이푼을 아마 배치를 허용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기시와 바이든 사이에 그게 논의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일본이 그걸 배치하는 순간 필리핀이 배치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 동남아시아 방위에 적극 독점하겠다. 동남아시아가 어쩔 수 없이 중국의 손아귀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차단하겠다. 미국과 함께. 그걸 얘기를 했죠.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중국이 대만, 남중국해 동남아시아에서 도발을 하니까 일본 입장에선 야, 거기 우리가 거기로 드나드는 배가 몇 척이고 일본 전체 드나드는
화물의 40%가 거길 통해서 드나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묻어놓은 투자액이 얼만데 네 맘대로 다 털어먹으려 그래? 웃긴 놈일세? 하고 일본이 이제 발끈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죠. 왜 그러면 북한의 핵미사일은 저거는 중국이 시켜서 하는 짓이거든요. 저건 뭐냐면 중국이 그 남중국해나 대만을 도모를 할 때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꼼짝 못하게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이 그런 걸 도모를 하게 되면 일본 땅에 있는 미군 기지가 공격받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한국 땅에 있는 미군 기지는 물론이려니요. 그러면 일본 땅에 있는 미군 기지가 공격받으면 일본은 전쟁에 끌려 들어가는 거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자, 이 다극 체제, 이 멀티폴라라는 건 포스트 냉전 시기의 악마의 속삭임이에요. 이제 이념들이 끝났습니다. 빨갱이가 어딨남요. 아참, 안철수 당선자님, 그건 사과하셔야지. 빨갱이가 어딨남요. 요즘 세상에. 이제 다시 빠지도 다셨는데 과거는 깨끗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지. 그냥 넘어가시려고? 에이,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깔끔하게 정리하십시오. 예, 그때 잘못 생각했다고. 뭐 안철수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딨남요. 예. 러시아도 중국도 전부 다 세계시장 속에서 벌어먹고 살다 보면 다 착해져요. 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도 좀 발언권을 가지고 좀 버젓하게 처신을 해야겠죠. 버젓하게 좀 포지셔닝을 잡아야겠죠. 그 다극체제가 돼야겠죠. 이런 스토리죠. 시진핑과 푸틴은 다극체제를 좋아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올해 2월에 전화회담에서 둘이서 이런 얘기를 속삭였습니다. 미국의 고립 전략에 맞서서 보다 공정한 다극체제 세계 질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Creating a multipolar fairer world order. 보다 공정한 다극체제 세계 질서. 이 얘기는 뭐 작년에도 나왔어요. 2023년 10월 달에 1대1로 포럼에서 저렇게 둘이 만난 거. 지금 화면이 작년 10월 달에 1대1로 포럼에서 만난 화면입니다. 거기서 뭐라 그랬냐. 우리 두 나라는 오래된 절친 관계죠. 우리는 보다 공정한 다극체제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는 주역들입니다.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신뢰는 점점 깊어지는 중입니다. 다극체제 되게 좋아해요. 저 두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네. 우리는 뭘 지향하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단극체제 다자주의를 지향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요즘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전략국제연구센터 CSIS의 동남아시아 국장 그레그 폴링이 얘기하죠. 미국 일방주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동맹과 파트너의 역할이 엄청 커진 다자주의 시대다. 이때 이제 단극이라는 거는 미국이라는 물리적인 그 존재가 극을 이룬다는 거라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섬기고 미국이 구현하려고 그러고 미국이 전파해온 가치 체계와 국제 질서 지난 한 70여 년 동안 미국이 해온 거 그거가 유일한 기둥이다. 그게 유일한 기둥이고 그것에 의해서 그 국제 질서가 그쪽으로 돼야 된다. 이게 이제 단극이죠. 그러니까 다극체제 주장을 극단적으로 몰면 시진핑은 그런 얘기 하잖아. 문명은 서방 문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 문명도 있어요. 뿌리가 깊습니다. 이게 시진핑이 직접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인가 GCI인가를 하잖아요. 아니 서방 문명이 인류 보편의 문명이 됐지.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이런 게 없으면은 인간이 아니문이다가 된 거죠. 이미 세상이. 공산당 일당 독재 권력에 의한 동물농장이 문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미. 그게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동물농장도 문명입니다. 우리 중국의 동물농장은 3,500년 유구한 역사를 가진 문명적
동물농장입니다. 이 소리 아니야. 우린 그 소리, 그런 개소리, 헛소리 우리는 믿고 그거 따르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서방 문명에 내재되어 있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는 단 하나의 기둥으로 삼겠다. 그게 단극이에요. 그게 단극이에요. 미국이 마르고 영원토록 단 하나의 슈퍼파워가 돼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미국의 슈퍼파워로서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은 그러한 가치라든지 문명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이런 문제가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지.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단극체제예요. 우리가 지향하는 것. 그런데 야 너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냥 맘먹는 거지. 뭐 우리 동네 와서 하려 그러면 우리 협조 안 하면 너 혼자 뭐 하겠냐. 야 중국 제압하는 것 혼자 힘으로 안 돼. 쟤 너무 덩치가 커졌어. 그렇게 다이다이 맘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행태는 그 다자주의죠. 유니폴라 멀티래터럴리즘. 단극 체제인데 일방주의가 미국 일방주의가 아니라 동맹과 파트너십을 통한 다자주의로 작동한다. 이런 모델이 이제 나온 거예요. 참 희한한 모델이 나온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까도 들으셨지만. The U.S. wants to deepen interoperability with these partners and help them become more capable allies themselves so that in any future contingency, whether it's the South China Sea or the East China Sea or Taiwan or something else that we haven't even imagined yet, the U.S. has capable, modernized partners who can stand with it. We have to recognize that the unipolar moment is over. And the U.S., its greatest strength is its alliances and its partnerships. It cannot do this stuff alone. 자,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뭐 그런 말씀을 드리면 한국과 미국이 제대로 이끌면 서방 전체가 끌려옵니다. 이번에 한미가 이끌면서 윤 정부가 일본과의 그걸 퉁쳐버리니까 일본 쭉 끌려 들어와 버렸잖아요. 마찬가지죠. 예, 또 폴란드, 루마니아 이렇게 해서 쭉 끌으니까 이제 그 독일이나 프랑스가 어깃장을 놓을 수 있는 그 여력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요새 EU 안에서 이탈리아 입김이 굉장히 셉니다. 예, 폴란드 입김도 세졌고 그게 또 한국이랑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전 세계에서 2000년 동안 정체성 게임을 해온 민족은 딱 두 개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한국인이고 하나는 유대인이에요. 한국인은 중국과 대륙에 대한 정체성 게임을 해왔죠. 그런데 이 중국과 대륙에 대한 정체성 게임이 중국 대륙이 빈곤, 야만, 예속, 전체주의 이걸 뜻하게 되니까 그냥 중국과 그 대륙에 대한 정체성이 아니라 현대 문명이냐 빈곤 야만이냐 자유냐 예속이냐 개인 실존이냐 전체주의냐 이런 그 게임의 그 중충적 깊이가 깊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게임의 포커스가 생겨버린 거죠. 그 세계화되면서 게임의 초점이 중국 제압 순치가 돼버렸잖아. 그것도 한국인만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범서방 전체의 비즈니스가 된 거 아니야. 자, 이런 상황에서 게임의 궁극적 승리를 이루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은 뭐냐? 이제 교만한 말씀 드리면 미국의 정신, 문화,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고 한국의 정신, 문화, 정치가 확립되면 이 게임은 이겨요. 나머지는 쭉 딸려 들어와요. 그 유럽이 됐든 일본이 됐든 둘이 국권이 있으면 두 기둥이. 과연 근데 한국과 미국이 두 조건을 충족시키고 게임을 이끌면 이렇게 딸려 들어오는데 과연 그렇게 두 기둥이 국권이 될 수 있을 거냐? 그 답을 제가 어떻게 드리겠어요?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